청와대와 민주당 가짜 도생.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의 이번 인적쇄신의 핵심은 비주류 영남 출신의 국무총리 지명자와 정무수석을 내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펴고 국정 운영을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 그리고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 두 사람 다 일성은 할 말은 하겠다는 겁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할 말은 할 것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겠죠. 하기를 또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예. 또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청와대의 고심이 읽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대목인데요. 자, 이제 정권마다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예. 통상 임기 마지막 해 이 정도 되면 이 정권 마무리이기 때문에 관리형 인사 또는 이제 충성파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정말 이 뼈아픈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뭔가 이것을 쇄신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적의 인사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이철희 정무수석.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선은 통합형이라는 게 뭐 지역 탕평 이 부분 눈에 들어오고요. 또 비주류다.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온 이 여당 정치인들이 아니다. 소신의 정치인들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김부겸 총리가 어떻게 또 국무회의를 이끌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만이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에 권한도 주어야 한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할 말을 했을 때 대통령이 들으셔야 이게 이 궁합이 맞는 거죠. 그렇죠. 할 말을 했는데 이게 튕겨나오게 되면 불화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위험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한 만큼 귀담아 듣는 대통령의 또 앞으로의 행보도 중요하고요. 이철희 정무수석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예. 정무수석이 잘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비서관이기 때문에 뭐 이게 드러나게 튀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회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야당의 이야기를 이철희 이제 신임 정무가 어떻게 듣고 이걸 대통령에게 전달하느냐.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조율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를 이제 지금 장악하고 있는 참모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번 인사로 청와대가 달라질지 궁금한데요. 이 수석에게 자리를 내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정부는 적어도 과거 정부에서는 없었던 소위 이제 권력 싸움이 전혀 내부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또 특이했고요. 또 사심이 없고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참으로 선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진심이 민심에 잘 전달이 되고 또 민심이 대통령께 잘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최 전 수석은 민심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최 전 수석은 과거 야당을 향한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을 야당에서 공개하라고 하자 최 전 수석 라디오 인터뷰에서 USB 공개를 두고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도훈 의원님 네. 이번 인사가 청와대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노영민, 최재성 라인과 비교하면은 현재 유영민,
이철이 라인은 일단 색깔부터 확 다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강경하고, 뭐 달리 말하면 굉장히 조금 더 그 여야 관계나 대외 관계에서 조금 더 그 온건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유영민 비서실장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고, 문 대통령은 반의 반걸음쯤 약간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청와대 인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무수석 임명인데, 이철이 그 신임 정무수석은 김한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정계에 들어왔고, 그동안에 당내에서도 쓴소리도 많이 해서 뭐 비주류라는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그 대야 관계에도 현재보다는 나을게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듣고 실제로 그런 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또 유영민 비서실장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부산 네. 금정초등학교, 동래 중학교. 그리고 아마도 유영민 비서실장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후배로서 조언도 해준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의 특수관계도 있어서 임명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네. 유영민 실장의 발언권이 좀 더 세질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있을 때는 최재성 그 수석이 워낙 그 정치적인 그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유영민 실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재성 그 정무수석 떠날 때 얘기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측근 비리 그다음에 친인척 비리가 없었다는데 그거는 사실과 많이 다르죠.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사모펀드에 가입한 의혹. 대한민국의 공직자 가운데 그 재산 등록 대상자 중에 유일하게 그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그때 가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석 전 일이지만 그 자녀 입시 비리에도 있었고, 또 울산 사건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뭐 이진석 상황실장 등등 수사받거나 기소된 사람들이 13명이나 되죠. 물론 이제 청와대 밖에 인물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꼭 맞진 않고, 이게 이제 이번 인사에 연결이 되는데, 인사를 한 분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인사를 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이광철 비서관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받는 처지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지금 그 기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화비서관도 그 서울시에서 혁신비서관으로 있을 때 일감 몰아주겠다, 이런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인사는 마무리됐지만 유영민 실장이 필요하다면 후속적인 청와대 인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김오란 그 국립암센터 교수가 방역 그 담당하는 비서관으로 새로 들어온 게 그 방역기획관이죠. 눈길을 끄는데, 이진석 만약에 국정상황실장이 의사 출신으로서 그 코로나를 전면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물러나지 못한다고 여태까지 청와대 설명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대변인으로 왔는데, 물론 뭐 월광 소나타 논란도 있고 하지만 뭐 박경미 비서관이 대변인 역할도 잘 하리라고는 보지만, 떠난 강민석 그 대변인을 생각하면은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뭐 마음 고생만 하고 떠난 건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좀 아쉬움도 뭐 보입니다. 네. 예. 이들께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됐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이철이 신임 정무수석 얘기를 돌아가서, 이철이 정무수석은 과거 조국 사태 때 부끄러워서 정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너무 주장이 달라집니다. 2017년 2월에 우병우 수석 영장 기각되니까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지아 변호사님,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번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조국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아니다, 미치지 않았다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중잣대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철이 신임 수석을 임명했다.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의미가 없는 것은 하지만 그렇게 과대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철이 의원이 이제 당시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확실하게 결이 다른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양비론적 입장에서 이게 뭐냐, 우리 정치가 이게 뭐냐, 난 참 부끄럽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가지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철희 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이 이제 획기적인 어떤 변화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차라리 뭐 조응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조응천 의원 같은 뭐 그런 색깔을 가진 분이 그렇게 일관된 목소리를 냈던 분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고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고 하면 이제 다른 의미가 있겠죠. 예. 그리고 청와대 그것보다 이제 더 앞서서 청와대 인사를 평가하려면 이 인사를 통해서 청와대의 인식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이동훈 논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하는 그런 청와대 인사들이 이제 좀 교체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네. 특히 아까 지금 전 그 정무수석인 최재성 수석이 이제 그만두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측근이나 친인적 비리가 없는 선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측근이나 친인적 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측근이나 친인적 비리를 감찰해야 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시작 물론 그 이전부터 공석이었는데요. 출범 이후에 임명하기로 해놓고 계속 임명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근이나 친인적 비리가 없다는 것이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감찰할 사람이 없어서 밝혀지지가 않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인데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선한 정부다, 비리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청와대의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네.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도 교체됐습니다.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수평 이동한 건데요. 박신임 대변인은 과거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수학이 아니라 음악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치고 있는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감정의 기복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저는 그 과정이 한반도 평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화려한 사막장이 연주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당시 영상으로 네네.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네. 앞서 저희가 짚어본 청와대 인사와 이번 대변인 인사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결이 다르지만 저는 그것도 이제 이 일종의 포석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청와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예. 대통령이 그 중심에 이제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까 정무수석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대통령의 귀예요. 네. 그런데 최재성 정무수석에서 지금 이제 신임 이철희 정무수석으로 바뀐 것은 듣는 귀의 주파수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다양하게 듣겠다. 예. 이철희 이제 신임 정무의 이야기처럼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시해서 좀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 귀는 교체가 됐는데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입의 경우에는 귀와 또 기능이 다른 거죠. 기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람이 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흐름이기도 했고 옳은 부분인데 아까 지금 월광 소나타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저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든 생각이 역시 대통령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대변인의 역할을 맡긴 것이다.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고민정 전 대변인 예. 그리고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이제 강 대변인 그리고 이제 신임 박경미 대변인이 오게 되는 건데 아마 임기 후반에 대통령의 의중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해서 잘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 소통 능력인데 이 메신저에게는요 자기 생각을 전달할 그 어떤 권리도 없어요. 대통령의 이야기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 저는 박경미라는 인물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신임 대변인이 전하게 될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마도 소통과 통합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어제 민주당은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을 새로운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했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의 바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협치와 개혁 선택하려면 저는 개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그 대안은 아닙니다.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윤신임 원내대표는 협치와 개혁 중에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 협치는 우리가 선택할 대안이 아니다. 앞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는데 이동 의원님, 이건 조금 전 청와대 기류와는 굉장히 다른 거 아닌가요? 어제 이제 당정청 인사가 이제 말하자면 한꺼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당의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정부하고 청와대는 이제 어차피 1년 정도 남은 임기만을 관리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면은 당은 향후 이제 재집권을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윤호중 그 원내대표 선출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첫째, 신문 중심으로 가겠다. 둘째, 밀리지 않고 야당과 강경하게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야 관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법사위원장을 이제 누구를 실제로 임명하는지 예고됐던 대로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을 실제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뭐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하나 그 주목할 점은 윤호중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그 당대표 경선, 그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강경 친문이라는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비대위원장까지 맡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는 조금은 온건한 사람으로 가야 되나? 좀 덜 친문으로 가야 되나?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그 지금 지지율 여당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그 이해관계도 굉장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과거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리지 않고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노후까지 편안하게 집 걱정 안 하고 생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이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냐? 매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때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늘이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정책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 바로 법사위원장을 원래 야당 몫에서 여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차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관심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그런데 후임에 윤호중 위원장보다 더 강성일 수 있는 정청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친문 강성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문 성향은 뭐 당연히 맞고요. 여기서 강성파라 강경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미지와 말, 화법, 스타일이 워낙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제가 보기엔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법사위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구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여당에게 득이 될 것인가?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 선출, 이 배경에는 혹시 박완주 이 의원이 된다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주지 않겠는가 하는 민주당 내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또 이 해석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 끝까지 지킨다라는 입장이 명백한데 여기에 이 정청래 의원 같은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해안이 있는 의원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석들도 많이 해요. 전략가인데 문제는 이게 소통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센 말도 부드럽게 하는 인물이 필요한 자리인데 지금 별것 아닌 말도 세게 하는 인물이 앉게 돼서 이 여당에게 좋겠는가 하는 부분은 한 번쯤은 고심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죠.
류 변호사님, 이런 네. 가운데 지금 온라인에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제 나도 범인이다 이런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바로 이 캠페인인가 봐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그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강성 지지자들이 정경심 교수가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뭐냐면 인턴이라든가 이런 체험활동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하지도 않고 했다고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그 대학에 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거 안 한 사람이 어딨냐? 나도 했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정경심 교수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나도 범인이다. 이런 캠페인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죄는 사실 형법상 뭐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범죄고요. 예. 그리고 이런 형태의 나도 범인이다라는 캠페인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시민 저항권의 어떤 일부 시민 불복종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너무 좀 뭐랄까요, 그냥 기존의 법치주의, 기존의 법 제도를 흔드는 혹은 조롱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민주당의 정경심 교수를 이제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자꾸 득세하면 민심과 당심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민주당은 친문을, 청와대는 비문 인사를 선택하는 것을 두고 결국 각자 도생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왜 양쪽이 다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수치를 추이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제 3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31%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데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뀐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2016년 9월 그래서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으로 대통령과 새누리당 당시 여당의 지지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청 관계가 역전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도훈 의원님, 네. 앞으로 그러면 청와대 중심보다는 당 중심으로 정책이든 정치가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올랐을 때 우리가 이제 레임덕의 시작이라는 그 시각으로 많이 보는데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보다 떨어지는데 우리가 대통령에게 도움받을 게 뭐 있냐. 우리의 뜻대로 가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거고 특히 지금 이번 조사에서 30%를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앞자리가 3이 아니라 2로 떨어지게 되면 20%대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당에서 멀리하는 건 물론이고 차별화하려는 그 움직임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그 최순실 사태로 해서 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에서 박 대통령을 옹호하기보다는 같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지지율을 붙잡아야 되고 그런 뜻이 이번 개각이라든지 청와대 개편이라든지 여기에 조금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보셨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한국갤럽의 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한때 민주당에선 문재인 보유국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당청 관계 어떻게 바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